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 보이네요. 제 5번입니다. 5번, 관로 5번이죠. 329페이지입니다. 자, 첫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수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겠죠.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해당 시장 고수가 인가를 해주고 나서 발표 고시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공사답에 착수합니다. 와 같이 이제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효과. 자, 첫 번째 겁니다. 이제 이때 가서야 인가를 받아야 첫 번째입니다.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한다. 즉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개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수하고 철거할 것이니까 그 건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다 사용수익의 정지, 비우고 이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수익의 정지 됩니다. 사용할 수 없고 수익도 그 건물을 통해서 취할 수가 없다. 사용수익의 정지 딱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사용, 임차인도 사용 못합니다. 임차인이나 기타 권리자 사용 못해요. 못하니까 각종 어떤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각종 어떤 임차권자 등 각종 어떤 권리를 해지,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해지할 수 있다 하고 이에 따르는 보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 계획 처분이 인가 있어야 착수하고 철거합니다. 이 말은요, 인가 처분 있고 난 이후에 인가 처분 있고 난 이후에 착수한다. 철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철거를요, 인가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원칙은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 나야 철거합니다. 그런데 인가 나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밑에 박스 안에 보시죠. 1번,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미 사업 시행이 거의 다 결정이 딱 되어가지고 다 이사 갔습니다. 마을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뭡니까? 텅텅 비어서 폐공가 우려에 있다. 그럼 미리 이미 다 인가 전에 마을 주민이 다 이사 갔다. 그럼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공가 우려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비실비실합니다. 붕괴 직전 뭡니까? 건물을 살 수 없어 붕괴 직전 상태인 건물이면 미리 해당 시의원한테 허가받고 미리 공사 착수 철거할 수 있다. 붕괴 직전 비실비실합니다. 살 수가 없어. 그럼 미리 철거해 놓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책에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할 때는요, 해당 시의원한테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기억에 보시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있으면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기억에 나와 있죠. 또 이번 보시면 폐공가 우려 있어서 우분마 우려 있다. 텅텅 빈 마을이 있다.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사용 수익의 정지 딱 나와 있습니다. 철거니까 사용할 수 없고 수익도 못합니다. 못해요. 당연히 임차인들이 어떠한 분들이든 임차인 등 그들이 다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간 권리기한 보호받습니다. 이것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임차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고 집을 비우고 이사 가야 돼요. 이제 집을 비우고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철거를 하겠지만 그 전에 미리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 사업 시행자 조합 측한테 동의 받습니다. 자,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는 났지만 자, 전체를 한 번에 동시에 철거 안 하고 이쪽은 먼저 철거하고 이쪽 한 달 이후에 철거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조금 더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보상금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버티면서 더 살아도 된다. 이게 나오죠. 보십니다. 자, 보시면 자, 그 사용수익의 정지다 딱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의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실제 새 건물 받을 때까지 사용수익 못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요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티며 살 수가 있다. 다만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40페이지입니다. 이제 임차권자 등도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하는데 이에 대응해서 어떻습니까? 임대 보조금 등 보상금 달라.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건물 주인한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 보상 청구를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행자한테 내 돈 달라 청구할 수가 있다. 당신들 사업 때문이니까. 그럼 조합에서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해줘요. 지급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시행자가 원래 줄 업무가 아니죠. 원래 건물 주인의 책임입니다. 대신 지급했죠. 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 난 이후에 토지동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옛날에 조합원이 이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한테 할당되어질 세금을 압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요. 어떤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할지라도 다 무시한다 되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 다 보호계약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요 구역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철거할 테니까 이사 가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기타 권리자들 계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딱 나오죠. 또 3번입니다. 이 계약을 해지할 때 전세 보전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3번 딱 나와 있어요. 그럼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신 지급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원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구상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다. 5번에 압류해서 집행할 수 있다. 5번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뭐냐?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건설되어진 주택 공급하는 절차가 딱 나와 있죠.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되어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이 공급하고 남는 잔류주택에 따르면 조합은 외자한테 공급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합은 외에, 조합은 분양할 때는요, 주택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즉,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하지만 조합은 외자에게 일반 분양할 때는 주택법에 의한다. 청약 통장 있는 자들의 신청, 접수 받고 순수에 의해서 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사항이 있는데, 3번 사항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 주택을 배정할 때 권리자 산정 기준일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그 당시의 토지동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전에 미리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할 때부터 지분 참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지분 참여. 이걸 끊기 위해서 보시면 보세요. 원래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있는 날이 원칙인데 그 전에 미리 참여하는 투입군의 지분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따로 시도해서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고시되어진 날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은 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미리 따로 한 날을 정해서 지정 고시하면 그 날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지분 참여하신 분들 이 권리자에서 배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지분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자하고 권리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나누어서 이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보십시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분양 대상자들과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지분형 주택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분형 주택은 큰 평수는 안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 안 한다. 박스 안에 1번 보이시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가는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 내에 토지동 소유자가 돈을 준비해서 다 이 지분을 사들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다음 처음에 집을 받을 때는 좀 반값에 받고 나서 반값 아파트 10년 동안 반값을 또 갚는다 이거죠. 갚아서 소유권을 다 넘겨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있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이렇게 지분형 주택 반값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당면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어됩니까? 기억 보시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이 주택 공급 평수보다 가치가 높으면 집을 줍니다. 그보다 낮을 때 그렇다. 라면서 또 2번 보세요. 자, 보시면 전부 다 1번 기억도 종전 토지 가치가 제일 작은 평수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구역 안에 산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또 보시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또 뒤가 딱 나가겠습니다. 이걸 갖추면 반값 아파트를 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반값 아파트입니다.
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특위수용. 이건 여기입니다. 토지는 시에서 또는요 행정청이나 기타 공공단체가 갖고 집만 소유할 수 있는, 이것도 반값입니다. 반값인데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지어서 집만 소유하는,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 이것도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인데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택도 공급할 수가 있답니다. 그 토지공사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주택 건물만 소유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지 지분권 다 인수해서 다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요, 보세요. 아까 저희가 지분형 주택은 60 이하 소형 평수에 한한다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토지 임대부는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체크 하나 딱 해주세요. 근데 이 파트는 아마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안심을 하십시오. 그냥 반값 아파트의 정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 2항이죠. 공사 완료 절차가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오시면 그러면 철거 착수합니다. 네, 공사 완료 절차입니다. 자, 저희가 앞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추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정비 계획. 그 다음에 계획에 맞추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정비 구역 지정. 구역이 딱 정해지면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다. 특히 조합 등의 신청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그 다음에 이들이 정비 사업 시행인가.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 분양 신청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 신청을 한다.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에서 준공인가를 신청을 한다랍니다. 이때도 시장공사한테 인가 신청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인가해준 관할 시와 군이 공사가 잘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시를 딱 해주고 나서 이제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요. 그런데 공사 끝이 나면 한동 건물 전체가 다 일단 조합은 전체 단체 소유입니다. 하니까 자, 주택을 지분 뭡니까?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합니다. 이 표현 보시면요. 토지 분할한다. 대지를 확정 청량해가지고 토지 분할 절차를 받는다. 구분 등기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나서 개별 주택으로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한다. 발표 고시를 딱 해줍니다. 하고 통지해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등기까지 촉탁 신청을 딱 해서 완전하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가 딱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 인가를 받고 나서 그럼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대지 토지 분할 구분 등기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통지하고 고시한다. 이걸 딱 해주면 등기와는 관계없이 이전 고시한 그 다음날 새 집이 자기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새 집으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이 딱 되어집니다. 딱 되어지고 또 그 청산은요 너무 큰 평수에 대해서 신청했다. 그 청산금이 확정이 되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요. 청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한 그 다음날에 소유권이 이전 딱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될 때 옛날에 있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온다. 평수는 커지도 옛날에 있던 붙어있는 압류 가압류가 그대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절차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왼편에 1번입니다. 자, 2항의 1번.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 여러분들,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들은요,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 신청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만, 단서조항 보시면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일단은 자체적으로 인가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밑에 관로 3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검사한 그 결과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준공 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편 넘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도 5번 보세요. 관로 5번입니다. 관로 5번.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요. 준공 인가는요. 요 단지 안에서 주택 건물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 시설, 이 복내 시설 전체가 다 완성이 딱 되었을 때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요, 여기 101동, 102동 주택가 먼저 완공이 딱 되어 있어.
그래서 실제 보시면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집에 먼저 다 입주합니다. 저희가 되니까 나올 건데 딴 거는 부수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요것이 완성이 되었어.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가서 이사해서 살 수 있게 준공인가하기 전에 이사하세요. 이렇게 사용 허가를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가서 살고 있습니다. 기타 조건을 다 완비했을 때 인가받고 공사할 곳이 되어지고 그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등기 분할을 해주고 이전 고시해주면 살고 있는 그 집이 진짜 자기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전에 입주해서 살고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시화구는 준공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입주 예정자한테 사용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입주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큰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딱 나와 있죠. 1번에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을 한 다음에 관리 처분계획에 정한 그 사항 그대로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하고 이전할 것을 고시한다.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탁 넘어간다. 보세요. 이걸 딱 하면요. 그 밑에 관로 2번에 고시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면 그 밑에 큰 2번입니다. 양관로 2번에 이런 효과 딱 나와 있죠? 자,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한 경우에 종전 토지에 있는 각종 어떤 권리가 그대로 넘어온다 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평수가 커졌다 할지라도 종전 토지에 붙어있는 모든 권리가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새 집으로 딱 넘어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효과입니다. 2번에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 등기 나오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요 사이에는 어떤 이유에도 타 등기는 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보시고요. 청산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의 종전 토지 소유의 가격과 새 집과의 차익이 발생하겠죠. 크거나 작아집니다. 청산금을 주고 받는다. 요 절차입니다. 자, 또 그 1번에 보시면 네 번째 줄입니까? 다만, 단서 보이시죠? 다만 원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징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들 정관에서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에서 의결한다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딱 되겠죠? 예, 이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기 전에 미리 다 은행에서 다 돈을 담보대출 내어주니까 다 정리가 쫙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는요. 다 그렇게 다 의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로 3번입니다. 공탁과 소멸시효죠. 징수하는데 안 내요. 강제 징수합니다. 안 받아요. 공탁할 겁니다. 이런 권리들 소유권 이전 고시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되어 버린다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번과 오른편에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청산금에 대해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압류해서 압류권자들 요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대신 징수할 수 있다. 대신 가져간다.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나오죠. 그래서 4번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정비사업이라는 기타 어떤 시행특례가 쭉 나옵니다. 이것이 또 좀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따로 훑어보겠습니다. 안 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판 보세요. 이것만 딱 끝내시면 이제 이 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1번입니다. 이제 이게 사업시행, 사업시행 기사는 끝이 났고요. 기타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보시면 당연히 큰 어떤 사업장입니다. 아주 큰 사업장이면 한 번에 못하니까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업장 묶어서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2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요거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자, 사업장이 좀 큽니다. 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동시에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합니다. 반을 딱 나누어서 이쪽 먼저 공사 사업에 착수하고 뒤에 이쪽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철거하면요. 그 일대에 시에서 임대주택 등이 있다라면 이걸 딱 지어가지고 여기 먼저 이분들 갖다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딱 되어지면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지역할 때 보시면 이분들도 보시면 갔다 왔다 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업들 순환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기도 용인, 성남시 외에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역에, 여러분들 지역에 임대동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이 재건축 등 사업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잠시 활용하게 내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요, 경기도 용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참 많아요. 판교, 분당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많이 확보되어져 있는 시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요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여기, 조합원인데요. 이분이 여기 탁 가서 살다 보니까 요 집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에 안착하겠다. 그럼 이쪽으로 분양 처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일단 이번에 1번입니다. 자, 모든 정비사업, 조그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모든 사업들은요, 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 안팎에 미리 지어지는 각종 어떤 주택에 대해서 철거되는 자들을 먼저 가서 잠시만 거주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번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분양 처분할 수 있다가 이어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3번에 이것도 별표하세요. 참 잘 나왔던 상입니다. 임시수용시설 등 설치 어떤 상응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 임시수용시설 제공 등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모든 사업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사업하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딴 거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요 두 개 사업이 하나입니다. 요 두 사업은요. 여기 안에 거주하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요 사업을 통해서 철거합니다. 철거하는 철거민들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사업장 주입니다. 주변에 혹시나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지방에서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공공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 민간,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철거민들의 거주입니다. 거주 대책을 위해서 여기는 이 땅들 좀 쓰자.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강제 일시사용입니다. 공사를 할 동안에 강제로 일시사용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요, 국가나 지방 일대는요, 특별하게 그 땅이나 건물이 다른데 계약 팔기로 되었다 등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 사용 청구예요. 대신 공공이나 개인은요,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부하죠? 강제로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한테 받은 요 임시 이용시설은요, 무상입니다. 공짜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요, 공공개인은 손실 보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 비용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자, 사업 시행이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하는다. 딱 체크하시고요. 요 두 사업에 한해서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1번. 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가, 지방, 기타 공공 개인 시설 토지를 일시 강제 사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이번입니다.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은 이 밑에 있는 바로 박스 1, 2, 3번 등으로 확정되어진 처분 사항이 있지 아니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딱 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면제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딱 되어지면 사업 시행자는요, 완료 30일 이내에 철거 등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3번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4번이네요. 4번. 그럼 4번은 이겁니다. 임시상가 딱 나오죠. 임시상가. 이것은요, 상가 중심 사업하는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거 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요 안에 이 상가 건물들 세입자들의 어떤 생활환경,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 정비구역 내외에 임시상가를 지어서 잠시만 또 영업을 더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등에서 하는 요 사업을 할 때 임시상가 등을 설치해서 임시로 좀 더 영업하게 해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4번입니다. 요 사업도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지 안에 보니까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버티는 알박이 있습니다. 이분들 강조 땅을 뺏을 수 있다. 수용권도 행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이때 수용권이 발생되는 공익사업 인정으로 보는 시기가 언제냐?
이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자 밑에 있는데 단 이 경우도 조그만 장소에서의 가로주택 등기 사업은 하지 못한다. 오른편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보시고 이번에 보시면 바로 공익사업 수용권이 발생된 시기, 사업 인정을 보는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2번 체크하시고요. 이때 그 강제 수용을 통한 보상금 재결정 신청 그 다른 법의 일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시행 기한 안에 천천히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 중요하죠. 이건요, 용적률 완화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이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철거되는 세입자 등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권리 보상은 해야 됩니다. 보시면요, 상가세입자다 8개월치의 영업손실비하고요, 이주비 등은 다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보증금 지급해야 됩니다. 보증금뿐이 아니고 이사 비용하고요, 영업손실 비용 지급합니다. 하는데 이건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더 이상하게 되면 그 해준만치 비례하여서 용적률,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정해놓은 것에 100분의 125%를 더 줄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적 손실 보상금은 지급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이 보상을 더 많이 해주면 해준만치 비례해서 바로 용적률을 25% 더 주겠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업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 재건축할 때는요, 그 단지 안에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임대용으로 좀 제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에 저희가 잘 나왔던 상황입니다. 해서 보시면 딴 게 아니고요, 정비 계획을 통해서 딱 주어져 있는 한도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 상한까지 사이에서 조금 더 올려줍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면요, 만약에 요 정비사업 하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요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법적 상한 용률이 여러분들 아시죠? 100, 150, 200, 250, 250%입니다. 그런데 해당 그 서울시에서는요, 저들시 조례에서 이종 일반 주거의 어떤 용적률 상한선을 150%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세울 때에는요, 요 안에 구역 안에서요, 요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 200%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한도인데 자, 재건축 등의 소형주택 건설을 위해서 요까지 범위 내에서 더욱더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완화되어서 더 지어지는 이 면적 가운데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요 일부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가지고 이것을 임대용 등으로 이것을 제공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가 나옵니다. 나와요. 자, 원래 한도가 이것인데, 좀 더 줍니다. 좀 더 줘. 한 30%, 40% 더 줘가지고 더 만들어지는 집 가운데서 일부를 작은 평수로 지어서 이걸 임대로 쓰자.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요 말인데, 자, 이때 비율입니다. 비율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대상은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보시면, 과밀 억제 권양, 서울시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이거 하나고요. 다음에 니은입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그 지역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이렇게 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박스에 기억이 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소형주택 건설 비율 있죠. 요 비율이 어려운 상황인데 좀 나올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니다.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율 딱 해가지고요. 과밀 억제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은 늘어나는 그 용적률에서 30%에서 50%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과밀 억제 안에서의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50에서 75%입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재건축은요, 밑에 보시면 50% 이하입니다. 시도 조례 정하는 재개발 사업은요, 75% 이하 안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는요, 재건축 30에서 50, 다음에 재개발 50에서 75%. 그러면 저기 지방에서는요, 뭡니까? 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이렇게 딱 체크해 주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심하게 안 좋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큰 7번 또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딱 나왔네요. 자, 이 사업할 때 조합 설립 등에 반대하는 자한테 강제로 매도 청구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업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과 우리가 저 조그만 장소에서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요, 설립 동의에 반대하는 자한테 참가 촉구해도 참가 안 한다 하면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딱 간단합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 딱 날 필요 없고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 증빙 사업에 안에서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요. 자, 이제 8번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8번도 중요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보세요. 8번이 사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8번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주택 재건축합니다. 여러분들 주택 재건축할 때 설립 동의 아시죠? 아주 복잡했습니다. 동의 보시면 일단은 단지 안에서 할 때에는요. 단지 민 전체 부분 소유자 등의 이제 4분의 3 이상과 면적의 4분의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각동별로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과 2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또 아닌 곳이 딱 포함이 되어지면 이 아닌 곳 주민의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었습니다. 일단 요건 빼고입니다. 단지 안에서는요. 전체 단지의 이 동의와 개별 각동의 동의가 전체가 다 충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가 있습니다. 자, 한강이 흘러가는 곳 옆에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단지가 여기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입니다. 이쪽은 저 뒤편 어떤 마을, 어떻습니까? 도로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강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단지도요, 한강 보는 요 동하고요, 저 뒤 동하고요, 평당 가치가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전체는 대부분 다 탄성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두 동에서, 자, 우리 새 아파트 지으면, 우리 동은 바로 한강 보이는 측면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합니다. 그러면요, 한 동이, 이쪽은 탄성했어. 그런데 요 101동이 반대합니다. 한 동이 반대했죠. 전체 사업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전체도 다 탄성되고 동동도 전부 다 탄성이 되어야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럼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동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은요, 동의 요건 충족이 필요할 때는요, 반대하는 이 동 토지를 강제로 분할해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이 동 상가 초까지 상가 안 해요. 그러면 이 동을 분필 딱 떼어버리고 낙동강 오리알 만들고 나서 여기만 사업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분할,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토지 분할 청구. 요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 토지 분할 청구를 어디 하느냐?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법원한테 분할 청구를 한다. 딱 되어 있어요.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판결이 확정 안 되어도 요거 빼고 이쪽만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어줄 수 있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8번의 1번과 바로 2번 있죠. 파란색 부분을 탁탁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산동네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만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동네죠. 산동네 보시면 대부분 다 뭡니까? 뭐 보전 녹지, 또는요, 해당지 자연 녹지 이렇습니다. 생산 녹지는 아니겠죠. 동기는 없어. 그런데요, 이런 보전 녹지, 녹지청은요, 보시면 여러분들 건물 4층까지밖에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 아파트 지으려면요, 요 사업을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장소를요, 산동네지만 제2종 일반적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용, 사용 방식, 땅을 뺏는 방식이면 뭡니까? 3종 일반적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내용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피해 보세요. 자, 이번입니다. 산동네에서 재입주하는 그분들 돈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있죠? 또 3번입니다. 산동네에서는요, 도로 놓을 땅이 좀 없으니까 각종 어떤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사항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실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0번, 11번 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보시면, 여러분들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딱 되었다. 국공유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요, 산동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불법 점거에서 살고 있어. 대부분 다 시, 국가 땅입니다. 개인들 땅도 있겠지만 그런 땅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만 딱 더 보시면요.
34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보이시죠? 정비사업 할 때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깡패도 있고요. 각종 설계자, 철거 회사 다 있습니다. 이 정비업자인데 이 업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자, 보시면 제 상관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345페이지에 땅산 다 필요 없고요.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업무입니다. 쭉 보세요. 업무인데 업무보다는 그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개입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다. 보시면 사업에 대한 자문, 설계 이건 되는데요. 자문과 어떤 뭡니까? 제반의 어떤 그 각종 어떤 업무에 대한 표를 줍니다. 보지만 건물 철거하는 업무와 또 그 지역을 설계하는 업무, 공사, 시공하는 업무, 회의 감사 업무 못한다 했죠. 그런데 실제 보시면요, 철거 다 합니다. 실제 설계 다 합니다. 실제로 원칙은 설계, 시공, 또 철거 업무와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을 못한다가 원칙인데 대부분 뒤에서요, 시공회사 선정할 때도 이들이 다 끌고 옵니다. 대부분 다 이게 다예요. 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업무가 무엇이냐 해서 보시면 철거, 설계, 시공, 감사 업무 못한다. 또 안전진단 업무도 못해요. 이것도 꼭 별표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진짜로 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품 끝을 내시고요. 이제 건축법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